안녕하세요. 수립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진용입니다. 저희 수립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중앙대학교를 운영해 오신 동교 김희수 선생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남기고 가신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동교 김희수 선생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교 김희수 선생님께서는 평생 인재양성, 나눔과 기부, 문화입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김희수 시민학교는 이러한 김희수 선생의 뜻을 펴기 위해서 기획된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철학, 예술, 사회, 정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가름해보고 큰 호흡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차분하게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는 김희수 시민학교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람직한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탐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배움터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성과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우고 나눔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희수 시민학교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편입니다. 미술평론가이며 DMZ 문화예술 삼매경 예술감독이신 홍경한 평론가가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홍경한이고요. 미술평론을 합니다. 가끔씩 전시기획도 하고요. 네, 글도 쓰고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술은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술 안에는 미술도 포함이 되겠죠. 과거에는 사실 미술이란, 예술이란 이런 정의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18세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던 시절도 있었고요. 공예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오늘은 예술이라는 범주 내에서의,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인데, 저는 PPT를 작성을 하면서 예술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으려면 그러면 지금 예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날의 예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예술이 소위 그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컨템퍼러리죠. 이 컨템퍼러리 아트 씬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감정은 사실상 조금 비애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과거의 미술과 오늘날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미술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그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만연한 그 상업주의. 자, 오늘 이제 미술이 현재 가고 있는 그 방향인데요. 과거의 예술이라고 하면 최소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의 미술은 또는 미술 작가는 가난하게 살지만 자부심과 자존감은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자존감과 자부심이라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아우라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예술가를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줬습니다. 자본으로부터 멀리할 때 예술의 자율성은 회복 가능하다. 즉, 내가 어떤 경제적인 것에 탐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내가 확보하고 있는 예술의 자율성은 커진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새벽 3시쯤 되면은 내일자 경향신문 칼럼이 나오는데요.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PPT를 쓰다가 생각나서 쓰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그 내용을 혹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성이라는 것은 네, 사실 그 경제적인 윤택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인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경도되면은, 지나치게 경도되면 예술이 갖고 있는 자율성은 희석됩니다. 누군가에 종속되게 되고 어떤 것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봉사해야 됩니다. 과거의 미술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냐?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전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그 당시에는 예술이라는 정의도 없던 시절이고, 그 시절에는 성직자, 그 다음에 부유한 상인,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하청하는 그림을 그렸고, 거기서 받는 녹과 봉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봤을 때 그들이 천재고 예술가지, 그 당시에는 그런 지위를 획득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19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술은 인간으로 치면은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림 한 점을 팔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줘야만 되는 상황. 이거는 뭐 작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제도 시스템의 문제예요. 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려내는 그림. 이거는 약간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연한 상업주의가 잉태한 부작용들, 그게 현실이고요. 하나의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각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균형의 붕괴는 상업주의가 안고 있는, 소위 말하는 캐피탈리즘이 안고 있는 패단을 제어를 하거나 컨트롤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실험적이고 전위적이고 소위 아방가르드하다고 하는 그런 미술이 신선하고 생경하고 낯설고 도전적이면서 무모할지 모르지만 바로 미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실험실로서의 역할을 어디선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안타깝게도 무게의 추는 역시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사실 여기 살짝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한테 힘을 실어줘야만 됩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민생고를 최소한의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창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야만 그 밸런스는 맞출 수 있습니다. 무가치함의 가치화. 철학자 보들리아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이라는 음모라는 책에서 현대미술은 사실상 가치 없고 쓰레기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치 있고 진귀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어떤 세력이 있다. 바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마주하는 그 많은 작품들이 진짜 미적이고 소위 예술적이냐? 라고 되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뜨끔하는 게 있어요. 일반의 정서와 대중과 괴리되는 예술을 펼쳐놓고 그들만의 리그 내에서 이것이 예술이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누군가가 이해를 할 것인가? 혹시 우리만의 이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모르면 혹시 무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죠.
가치 없고 무의미한데 그 반대로 설명을 할수록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네,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나름대로의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민생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만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결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보들리아 얘기는 사실상 현대미술이 바라보는 너무 극한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늘 새겨두면서 조금 내 스스로의 균형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보들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는 범죄자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자. 네. 저도 그 이론의 범죄 중에 이제 이론인 거죠. 현대미술은 이런 거야. 그걸 모르면 이제 공부를 안 해서야. 보들리아르는 과거의 그림을 소환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그림, 중세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그 시대의 그림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정확히 시지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을 즉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단조로움은 있지만 지금의 미술에 비하면 어쩌면 더 정직한, 네, 그분도 사실 퀘스천이에요. 묻는 겁니다. 그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는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고의 유형 내에서 짚어볼 건 짚어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는, 그래서 예술의 무가치함도 우리는 오늘날의 미술에서 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작가주의 쇠락, 저급한 욕망,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민, 저하.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이웨이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에서 아주 그 눈에 가시로 여기는 네, 저항예술가입니다. 반체제 예술가인데요. 세상에 만연한 비극을 우리가 미술이 다루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라고 정리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술이 해야 될 역할은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두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고 소위 어떤 주류적 흐름에 반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다면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미 그 국민들한테는 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일당 독재, 공산당 체제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극하게 드러내고 있죠.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많은 데이터의 그 조작들,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미술이라는 것을 매개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많습니다. 네. 만약에 미술이 누군가의 취향에 흡수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미술 또는 작가라는 타이틀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인테리어 업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상업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석공과 조각가의 차이가 바로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미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석공이 오히려 조각가보다 돌을 쪼거나 다룬 기술에 있어서는 더 월등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조각가는 그것보다는 작품성과 예술성, 기술은 거기에 보조적인 측면인 거죠. 서로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 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런 그림은 일단 팔리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로테스크하거나 난해하거나 정말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얻어요. 일단. 그러니까 배척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림 안 팔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미술관에서 전시는 할지 몰라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어디 불러주는데도 별로 없어. 작품성을 인정받기까지는 너무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시 반응이 오거든요. 현금도 바로바로 주거든요. 이 차이는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작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살롱 문화의 귀환. 이제 뭐 다시 과거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굉장히 돈이 많고 럭셔리한 그런 뭐 기부인들이나 그런 코스프레 하는 분들 앞에서 그냥 그림 팔기 위해서 뭐 어떤 보여진 제스처? 네. 그리고 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그 애달품? 처절함? 네, 있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보는 거니까. 성공이야말로 지상의 목표인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걸 아니까. 하지만 그 속은 매우 천박할 수 있고 가벼울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부해요. 네. 진부한 언어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미술에. 19세기 인상파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화파죠. 조르주 세라, 뭐 시냐, 뭐 반고 잘 아시잖아요. 르누아르 다. 자, 그 당시에 썼던 언어들을 지금 와서 재현한다면 과연 동시대적일까? 컨템포러리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높이가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높이가 멈춰 있으니까 거기에 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와 세계 속에 어떤 그 많은 것들이 그리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건 쉬운데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방향은 나침반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헤쳐나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평론가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 건데? 만약에 당신 말대로 하면은 좋아. 의미 있고 뜻도 있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미래에 갖고 작가가 되기로 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작업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될 지경에 와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네. 그거는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렇게 마인드화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을 때 소위 블루게칭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철공소에서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이 차려준 음식이나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친절함이 아니었고요. 벽에 걸려있는 그 많은 그림들이었습니다. 대략 잡아서 한 300여 점이 집에 있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연봉 한 4, 5천? 6, 7천 받나요? 그 정도도 안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림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구입한 거래요. 왜 구입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보는 제가 약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내가 여기 걸려있는 그림도 사실 다 지금 현재 무명 작가인데 젊은 작가들인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나 좋아서 사는 거고 일단 구입을 해주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작업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 우린 다 그렇게 그냥 사는데 좋아서 사기도 하고 그게 보편적 정서예요.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10년 뒤에 100만 원 썼으니까 200만 원을 벌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젊은 작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작가지만 이 그림을 십시일반으로 사주면 이 친구는 어디에 기대지 않고 그림 그릴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그림에만 충실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결국은 독일이 나은 작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일 작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독일에 유학까지 갑니다. 우리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큰 마인드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지금 정부는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잠깐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몇 푼 이렇게 뿌리고 이거 됐지? 그 다음에 머릿수 채워가지고 우리 이만큼 도왔어. 예산 이만큼 썼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독일의 그 친구처럼 보통 서민에 불과한 그 친구처럼의 마인드를 높여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미술은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중질환이에요. 늘 어디로 갈지 혼돈스러운 거죠. 카오스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세상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갈 길 살아. 너 칼럼에 그렇게 비판하지 마. 결국은 너 아무도 안 불러. 안 부르고요. 싫어하고요. 미워도 하겠죠. 예술가한테는 예술가의 몫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삶은 그렇게 않다면 언행 불일치죠. 이율 배반이죠. 그건 양심상, 직업윤리상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작가들도 할 말은 해야죠. 해야 돼요. 작가는 선각자이자 계몽가이고 선전선동가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세계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미술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나아갈 길인 거죠. 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두에 벌써 한 20분은 쓴 것 같아요. 자, 좋아하는 저 달러. 네, 앤디 워홀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달러를 수백 장, 수천 장 찍어가지고 벽처럼 전시했죠. 도배지처럼. 살바도르 달리는 달리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달러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돈 좋아하신 분이에요. 살바도르 달리는. 네. 앤디 워홀이 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대에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작품으로 펼쳐낸 거예요. 너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 거기는 다 돈이 필요하죠. 누구나 욕망하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수천 장 찍은 거예요. 막 뿌리듯이. 인간의 그 욕망이 들어있는 기호죠. 달러라는 표시는 상징적으로. 반대로 살바도르 달리는 그냥 원래부터 돈을 좋아해. 네.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동남아 사람마다 그렇게 많이 표현했던. 하지만 진짜 예술가라면은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돼요. 그러면은 저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과거처럼 르네상스 시대 작가처럼 주문 화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뒤로 물리고 확보한 예술의 자율성은 더 이상 복권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거죠. 뱅크시라는 작가 다 아실 겁니다. 네, 영국 출신의 젊은 작가인데 얼굴과 정확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죠. 보통은 길에 그 스트리트 아트라고 하는 거리 예술을 하는 작가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 예술을 하는 이유는 예술은 누구로부터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돈 내지 않고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뱅크시예요. 그래서 거리에다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에다가 담벼락 같은 데다가 스텐실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네, 주랭랑을 칩니다. 왜냐면 거기다 낙서하는 것도 영국에서는 이렇게 위법이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 그 작가의 그림 중 한 점이 어떻게 흘러서 경매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무려 소더비에서 2018년 재작년에 15억 원에 낙찰된 네, 이 처음에 제목은 풍선과 소녀였는데 풍선과 소녀가 올라오자 미리 그 액자 안에다가 그 파쇄 장치를 해놓은 뱅크시의 원격 조정에 의해서 낙찰봉이 두드려짐과 동시에 그림이 파쇄되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찌르륵 내려오면서 파쇄가 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나중에 자기 홈페이지인가 어딘가에 사랑은 쓰레기통에 라는 제목으로 다시 붙였습니다. 뱅크시가 의도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나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저렇게 15억 원에 낙찰되면은 저 작품은 개인의 소유물로 남는다는 거죠. 본인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가족들이나.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럼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게 자기한테는 더 맞다고 봤고 문제는 저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흩어져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만 파쇄가 되고 저렇게 딱 걸리고 말아요. 기계가. 그래서 추정가 15억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오히려 거래가 되는 진풍경이 역설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작가가 직접 행위까지 한 네, 일종의 퍼포먼스까지 가미된 진기한 작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저거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림이 파손됐으니 다시 환불해드릴까요? 했더니 No. 이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 상태를 그냥 차라리 액자할걸요 아마. 네. 뱅크시의 의도와는 달라진 거죠. 뱅크시는 그림은 누구의 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 예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술작품은 공공재지 사유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술가들은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제 생각이지만은 삼성 리움에는 우리가 못 본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얼마 전 작고하셨지만 그분 개인이 갖고 있는 국보만 해도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죠. 국민화가 박수근, 이중섭 작품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국민화가에 걸맞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달라. 라든가 우리의 국보 개인 소장품이니 쉽게 보기가 힘들겠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관해서 기증해서 우리의 국보, 우리 민족의 국보, 대한민국의 국보니만큼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자산이니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주문했어요. 네. 어느 건 어떤 정도는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는 아직도 네, 이루어지지 않았죠. 뱅크시는 예술작품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봐요. 예술은 그리고 실제로 그쪽 방향을 지향해야 됩니다. 네. 자본과 예술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45년, 정말 세계에는 우여곡절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비극적인 현상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유구한 인간의 역사만큼 존재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종교고요. 네, 종교는
전쟁을 벌여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만의 신념이 있어요.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랑 저는 비례한다고 보고요. 아주 강력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금 대통령은 바뀔 수 있죠. 국무총리도 바뀔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안 바뀌는 건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아요. 네. 이 두 가지 기둥은 오늘날 전 세계를 지탱하는 네, 핵심 축이라고 저는 보여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미술과 뗄 수가 없어요. 수없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시간에도 종종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과연 예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옮겨봤습니다. 예술의 본질 어디 있을까요? 예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결국 세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예술입니다. 인간 사회가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은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없다면 예술도 없습니다. 애초에 라스코 동굴벽화 한번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소 그림, 뭐 창 그림, 사람 그림, 손바닥 뭐 이런 것들, 동굴벽화에 있는 것들 그 당시는 그걸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원시인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그 DNA가 표출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 본능, 인간 사회 작은 공동체든 임시 공동체든 그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작동을 했겠죠. 사실 그런 그림들은 주술적인 그림이죠. 내가 내일 저 거대한 황소를 잡아서 나와 우리 가족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도 사실 살짝 종교적인 게 개입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 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술은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은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하고 우리의 상상력이나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현실의 삶에 참여한다. 저거는 사실 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예술은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 기반에 기대고 있는지 예술은 일깨워줄 수 있다. 자기 반성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고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네, 예술이 갖고 있는 여러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 프랑스의 메를리 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비롯된다. 예술도 미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메를리 퐁티의 얘기예요. 네. 저는 저 문장에 매우 공감했어요. 인간이 없다면 예술은 없거든요. 인간이 뭐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부터 예술이라는 것은 있었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정의 내리지 않았지만 예술적 표현이라고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있었고, 그때부터 예술은 네,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많은 예술 작품들은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술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이게 우리 외부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세계를 탐구한 결과다. 위에 있는 것을 정리한 거고요. 예술은 단순히 보이는 것,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본 것에 대한 반응하고 실천하는데 그 방점이 있다. 우리가 망막으로서 그치는 예술은 1차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행위하게 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실천까지 하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미술이에요.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세요.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세요. 그건 물론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정적 전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항상 멈춰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수면 같고요. 눈만 휘번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도 그 눈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갑을 보고. 단순해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죠. 많은 사람들은. 네. 어떤 작품을 보고서는 굉장히 놀라움과 눈물을 흘리거나 충격을 받죠. 망막 이상의 어떤 것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작가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얄팍한 어떤 것에 쫓겨서 그것을 바래서 시각에만 멈춰있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어디로 나아가려면. 예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의 삶과 삶을 투영해야 돼요. 그들과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매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위도 하고 실천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때 비로소 참다운 가치가 있다. 이 내용이요.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미술을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저렇게 하지 않아요. 얄팍한 것을 추구하고요. 고민하고 소위 철학적이거나 미학적인 것에 대한 것에 터부시해요.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무슨 이야기야. 뭘 자꾸 물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내가 어떻게 알아. 옛날에는 그래도 물었어요. 스스로.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물을 시간이 없고 타이밍도 안 맞아요. 근데 예술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고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작가들은 힘들지만 훗날 다들 세계적 거장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 작품 하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파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한 축은 움직이고 있는 거 분명해요. 카셀 도큐멘터 한번 가보시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번 가보세요. 특히 카셀 도큐멘터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마음이 짠할 정도로 아리는 게 있어요. 다 소금미술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남의 일 같지 않은 것들.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지만 뭔가 코끝이 찐한 것들.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알 수 없는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매력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그 마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촉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시그널을 무척 많이 발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운집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갑자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오면 깝깝한 거예요. 네, 그냥 되게 말초적이고 그냥 너무 그냥 가난한 연예인? 연예계? 이런 느낌? 네. 그냥 직원 월급도 간신히 주면서 막 호화스럽게 옷 입고 솔직히 그것도 다 좀 그래요. 네.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시기획은 무슨 이상하게 하면서 나 뭐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본질은 빠져있는데 거치장에 무척 노력하는 그런 느낌들. 네. 예술은 그거를 급소를 정확히 찔러야 되는데 그걸 또 따라가요. 네. 그런 거를 1년 365일 지금까지 20년 동안 봐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이 정말 안 좋죠. 오늘날의 미술은 그것이 예술작품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미술 자체의 존재 이유와 방식에 관해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오늘날의 미술은. 이게 뭐냐면 작가들이 작품을 그릴 때 이것이 왜 예술일 수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점에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반대로. 근데 유행을 따라가는 것, 네, 어떤 시장에서의 성과에 급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예술과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묻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으로서 옥립되지도 않습니다. 유행이라는 건 길어야 몇 년, 몇 달, 몇 년? 그 정도일걸요? 우리는 뭐 레트로라 뭐라 해서 다시 과거가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노스텔지아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그런 유행에 호소하면 예술은 생명력이 짧아져요. 유행과 상관없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가장 핫한 유행이 될 수 있도록 리드하면 돼요. 따라가지 말고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트렌드에 함몰되는 경향이 많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재벌 사모님이 와가지고 미니멀 아트를 다 사갔대. 그러면 시장에 다 미니멀 아트가 쫙 깔래. 너무너무 가벼워. 너무 경쾌해. 좋게 말하면 너무 경쾌해. 다 템포가 슈베르트 음악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팔겠다는 목적. 오로지 돈만 바라는 목적. 그런다고 해서 부자 되나요? 부자 안 돼요. 서양이나 우리나 예술가들은 다 가난해요. 네. 그들은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생고에서 좀 자유로울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신념을 갖고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라는 건 있어요.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런 트렌드에 종속되는 거죠. 이거 다 척결해야 예술이 나아갈 방향이 명암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동시에 우리 방향인데요. 위에는 이제 형식상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쓰진 않았지만. 오늘날의 미술은 오브제가 아닌 감성의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어떤 공간에 오브제를 들여다 놓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상하고 반응하며 행위와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거. 네. 최소한의 장치예요.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직접 참여를 해보라는 거죠. 예술가가 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직접 주체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시를 하면 관람자는 굉장히 피동적이었죠. 네.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관람객이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게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식이죠. 어떤 재료로 뭘 그렸냐, 이건 하등의 조건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도 간혹 젊은 작가 만나면 이 재료는 특별해서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공개해도 아무도 안 따라해요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그렸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과를 그리든 바나나를 그리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형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개념을 뒷받침하는 보조일 뿐인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개념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의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유되고 공명화될 수 있느냐까지 나아가면 금상첨화예요.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만족하는 예술이라면 취미죠. 우리 사회 속에서 자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극을 받고 깨닫고 움직일 수 있다면 된 거예요. 네, 그런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미술은 서로 다른 무언가가 이질성 없이 연속적 관계 맺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형식 및 내용을 형성한다. 동시대 미술은 전 세계적인 그 공통의 특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오늘날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유하는 공통된 특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동시대성인데, 그 동시대성을 중심으로 각각 개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맞아요. 하나의 군락처럼, 아니 그 군도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엄연히 하나의 섬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것이 미술을 매개로 수없이 관계 맺는 거예요.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나 잉태하고 또 떨어 나갔다가 자기 생활을 했다가 다시 필요해서 뭉쳤다가 새로운 것을 잉태하고 그러면서 예술이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성과 동시대 미술의 특징이에요. 서로 결국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소통 방식이고 서로 커뮤니티하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 안에는 시각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음악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행위도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문학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예술은 다 그래요.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고 또 역시 새로운 형식과 방식을 개발해내요.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미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현대미술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알잖아요, 다.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죠, 뭐.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예술들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게 동시대 미술의 그냥 베이스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워의 기준은 과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거를 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준은 없어요. 그냥 현대미술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처음 대하니까 낯설고 생경하고 생소하잖아요.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죠. 해바라기나 뭐 세잔느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을 보고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그 장면이 단데. 시대를 번역하는 예술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각 그 모더니티가 너무너무 달라요. 네, 그거를 하나의 어젠다로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죠. 살생을 금지하는 나라죠. 불교 국가는 근본적으로. 그런데 소수민족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소수민족이라 해서 학살했죠. 그것도 화염방사기를 쏘아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이지만 예술은 그것을 끄집어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특정 민족이 그들을 억압하거나 학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자, 이거는 다시 1930년대 나치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풀어내는 겁니다. 역사를 되감게 하고 다시 재생해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지난 과오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왜 복귀시키는지 아시죠? 과거 했던 게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미얀마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그걸 끄집어내서 스탑,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인간 생명 윤리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이유를 다 들이대도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그런 영역에 참여를 개입을 했었어요. 베트남 전쟁 안 그랬나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나요?
자,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 얼마 죽였습니까? 100만 명 넘게 죽였습니다. 미얀마의 사건이 그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비극들은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죠? 정치인들이요? 아니요, 쉽게 못합니다. 정치는 미술과는 달리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술은 자유롭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종족이 예술가들이에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자유만큼 있어요. 권리를 준 만큼 자유가 있는 거고 자유가 있는 만큼 권리까지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의무예요. 얘기해야죠. 예술가들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약간 미얀마 작가들한테 약간 실망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몇몇 작가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해 보였어요. 그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뭔 말을 하면 힘들었듯이 그런 지경에 놓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작가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작가가. 목판화로. 존경할 만했습니다. 목숨을 저당 잡고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그랬고 나치가 그랬고 미얀마가 그랬습니다. 지금 저기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그 카라반이 저기 멕시코까지 가 있다고 하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죽었습니까? 굶어 죽고 사고로 죽고 왜 탈출 행렬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자본에 의해서. 집 있는 사람. 여기 강남에 60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도 떠돌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다 떠돌이에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 누군가는 1kg에 20원, 30원짜리 폐지를 줍고 언덕배기를 넘는 분이 계시고요. 누군가는 스타벅스에서 이상한 가방 하나 받기 위해서 커피 수백 잔을 버립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예술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야 되고 주문해야 되고 부탁해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반짝반짝 곰돌이나 만들고 토끼 만들고 이거 말고, 네. 그거는 목적이 너무 빤하니까 얄팍하니까 빼고 우리 사회 속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는 용기 있는 작가. 과거에는 용기자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용기가 있는 작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술가는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거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수천 명을 3층짜리, 4층짜리 노예선을 태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누운 상태로 죽어나가면 그냥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죠. 네.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대국이 되고 강국이 돼서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서는 미국을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했는지는 약간 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언급해 본 거고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노예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 노예선을 타고 있다고 본 거죠. 과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주체적 발언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일반 분들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이 싫다고, 상사가 싫다고 그 앞에서 뭐라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있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프리해요. 이 노예선이라는 이 큰 범선 안에는요, 나를 올가면은 그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어떤 보신주의에 의해서 기대했던 그 누구마저도 발언하지 않는다면 그 노예선에 그냥 승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술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예술가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시대가 갖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 보루예요.
예술이 무너지면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만큼 그들한테 뭔가를 우리도 해줘야 되지만, 예술가들도 자각하고, 우리 언론 뭐 할 때 빛과 소금이더라고요. 빛과 소금. 네. 성경 말씀에도 빛과 소금 많이 나오죠. 예술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매우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예술가는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훨씬 더 자유롭단 말이죠. 근데 저기에 만약에 우리가 같이 승선을 한다면 누가 대신 얘기할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저들이 무슨 말을 하죠? 저들은 뭘 못해요. 저들이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이런 서민적인 생활? 얼마나 해봤어요? 네. 저희 지역구 어딘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뭐 해봤을까요? 나는 안 믿어요. 그들한테 불리한 정책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죠.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상식이에요, 이거는요. 다 저 안에 우리는 다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대 미술은 같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이고 우리와 시간성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각자 고유한 시간성을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타인들과 공유하며 공존하는 방식이다. 이게 동시대 미술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자, 같은 시간을 하나의 대륙이라고 보면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안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시간성을 당연히 같이 공유하죠.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 시간성은 다 같이 공유하겠죠? 그런데 각자의 시간도 있기도 해요. 그 전체의 시간 내에 개인은 각자의 시간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성을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술화할 수 있는, 예술로서 삼을 수 있는 것들, 이슈들, 기타 등등. 그것을 발굴해서 선택하고 제시하고 타인과 공유하고 내 옆에 있는 그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릴레이로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존하는 방식. 어떻게 다 같이. 저기의 중심 키워드는 바로 아트예요. 예술로. 그게 오늘날의 미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술. 과거의 미술은 저런 게 없었어요. 중세시대의 미술은 신에 봉헌하는 미술이죠. 네, 오로지 신을 위해서 교리를 옮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중세시대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요. 바로 조르주 바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르네상스와 중세는 구분돼요. 그 용어에 의해서.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 계기를 맞이해요. 하지만 그때도 미술은 미술이라는 영역으로 특별히 존재한 건 없었어요. 네.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돌 잘 깨는 사람, 또는 벽화 잘 그리는 사람, 뭐 이 정도? 다 장인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전 지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즉시적으로 무언가시 발화가 되고 결과가 드러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죠. 도시, 소국이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때는 예술의 정의도 목적도 다 달랐어요. 오늘날의 미술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 대륙이라는 커다란 공간 속에서 각자의 시간성과 전체의 시간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슈를 통해서 선택해서 제시했을 때 공유하고 공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되묻는 것. 두 번째는 그겁니다. 동시대 미술이란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미술입니다.
컨템포러리는 언제나 컨템포러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항상 동시대일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미술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동시대 미술은 이 시절 이전에 만든 또는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의 문제예요. 그 이전의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은 제외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인상파 시대에 쇠라라는 작가가 전몇법으로 그림을 그렸죠. 이제 빛에 쫓은 것을 벗어나서 그 빛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화폭에 옮겨요. 네. 그렇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어떤 작가가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린다면, 네. 그거 쓰고 있는 어법은 굉장히 옛날 거죠. 네. 그런 건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늘 그래서 예술가들은 새로움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의라고 하죠, 창의. 네. 우리가 무언가를 심사할 때 창의성, 점수 매기잖아요. 창의성이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시 보는 거는 창의성 여부예요. 새로운 걸 갈구하는 것.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까지도 사실은 범죄에 넣죠. 창의적 인재, 창의 인재 육성. 우리 보통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예술도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 문법을 갖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처럼 왜 우리 그 베니스 비엔날레나 그 어떤 좀 미술관, 큰 미술관 이런 전시 같은 데 가서 소장품을 제외한 동시대 미술 작가전 하면서 풍경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모네처럼 수련 그리고 그런 그림 없어요. 오늘날과 문법이 맞지 않는 그림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림은 안 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이런 안경 같은 거 하나 바닥에 이런 탁자에 놓고서는 제목 하나 붙여놓겠죠. 이런 건 먹혀요. 자, 이거는 이 안에 안경이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함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넣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어떤 그 내러티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걸 들여다보는 맛도 좀 재밌고. 따라서 동시대 미술은 정리하면 옛날 문법으로 그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살아갈지라도. 예. 저는 예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종착지로 삼는 게 바로 여기예요. 미술은 급소를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누구나 머릿속에 있지만 아무도 감히 보려 하지 않는 것. 그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미술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고트프리트 헬렌바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고트프리트 헬렌바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맞다. 요즘 점점 희석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급소를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것. 미술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트프리트 헬렌바인은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합니다. 네. 스콜피언스의 앨범, 그 맷집 앨범인지 모르겠는데 포크로 눈을 이렇게 가린 스콜피언스 앨범이 있어요. 그 작업의 표지를 그린 사람이기도 한데요. 보통 나치 시대의 그 장면들을 어린 소녀와 대비시켜서 오늘로 소환한 작업을 재구성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예요. 연약한 소녀가 갖고 있는 소녀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나치가 갖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그 폭력성, 그걸 동시에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현재를 갖고 와서 오늘을 묻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의 나치와 버금가는 대상은 없느냐, 또는 그 소녀와 소녀와 유사한 상황은 없느냐.
네, 이질적이지만 동시에 대비시킵니다. 심지어 나치 장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동방박사처럼 둘러보는 장면의 그림도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본다면 매우 반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 상징과 기호로 도배된 그림이지만 그림은 너무 또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아주 이질적이면서 묘한 감정이 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소를 찌를 수 있어야 되고 끄집어낼 수 없는 거 끄집어 말해야 된다. 누가? 미술이. 그걸 그린 사람은 누구죠? 미술가죠. 그럼 결국은 미술인이. 매일 비극으로 점칠된 일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 예술이 동시대에 만연한 슬픔과 절망을 다루지 않는다면 왜 필요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이웨이웨이. 네. 옛날에 어떤 그 어린 쿠르드족 소년이 바닷가에 빠져서 죽은 사체가 해외 토픽에 실린 적이 있었죠. 네. 아이웨이웨이는 그것을 따라한 그 작업을 발표합니다. 그 스촨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는 2,000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한 게 의심스럽던 나머지 직접 스촨성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2만 명이 죽었다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발표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웨이웨이는 자택 감금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지금도 제가 작년에 전화했을 때는 스위스에 있었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하지만 누구도 아이웨이웨이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거장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미술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한 그 사람의 소신 전부 다 존중합니다. 그런 작가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까? 얄팍한 자기 욕망을 조금 더 출세와 연관지어서 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진짜 진실되게 있을까? 네, 한참 고민해야 됐어요, 정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중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있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네. 까르띠에 브레송은 그 브라질 탄광에서 그 하루에 1달러 뭐 이 정도의 임금을 갖고 보석을 캐는 명품 보석 회사들의 보석을 캐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시달려서 저항하자 총뿌리를 들이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깁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타전됨으로 인해서 그 사진작가의 사진 한 점이 그 사람들이 겪는 제3국가의 민족들이 겪는, 국민들이 겪는 그 부당한 처우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압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채굴되고 있죠. 네.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판 작품을 산다면 그거는 과연 정당할까요? 윤리적일까요? 비윤리적일까요? 남의 고열을 빨아서 번 돈으로 미술 작품을 사주면 고마워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전시를 언젠가요? 우리 덕수궁 까르띠에 내줬죠? 까르띠에. 예.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프랑스 보석전 하려다가 김영나 관장인가요? 관장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리까지 내려놨죠?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을 테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덕수궁 안방에다가 까르띠에 전을 열어준 거는요, 큰 실수한 거예요. 또 하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굉장히 프롤레타리적이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많은 작가들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작가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가정으로. 그런데 그 명품 회사에서 또 미술상 같은 걸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걸 또 주면 받았어요. 윤리적일까요? 비윤리적일까요?
아이웨이웨이처럼 뭐 고문을 당하거나 자택 감금을 당하거나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 세계를 떠돌듯이 하면서 우리 건강하지 못한 이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누군가조차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빼앗은 그 결과물로서 뭔가를 혜택을 받는다면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 작품도 저는 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 전범기업에 장학금 받아서 뭐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미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미술인은 네. 자,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그러면 많이 한 거네요, 벌써? 제가 너무 열심히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진짜 할 게 많아요. 네,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예루살렘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작가 에밀리 자키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지금 기획하고 있는 전시에 초대할 작가이기도 한데요. 1948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에 폭격기를 몰고 와서 무려 418개의 마을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에밀리 자키르는 그것을 2017년도 카셀 다큐멘터의 텐트 작업으로 선을 보입니다. 저기 써 있는 텐트의 글씨는 바로 그 사라진 마을의 이름이에요. 저걸 보고 있던 어떤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여성분이 저 작업 앞에서 정말 흐느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이 왜 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짠해지는 게 있잖아요. 저 또한 숙연해지고 코끝이 좀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과거의 비극은 오늘날 언제든지 재구현되고 있고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막아서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에밀리 자키르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상처와 슬픔은 주면 안 된다. 전 세계에 모인 이 공간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 자키르 작품은 많은 사람들도 호응을 받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용기에 찬사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용기 있는 거지만 그냥 저는 덤덤했던 이유는 미술인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덤덤했어요.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유엔에 서신을 보내고 민원을 넣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응원을 보내는 걸 봤어요. 미술은 장식이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눈에 보기 좋으라고, 벽에 걸기 근사하라고 만들어진 게 미술이 아니에요. 그런 미술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술은, 작가는 그런 영역에서는 사실 한 발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네. 그건 미술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그 삶을 가장 리얼리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불평등하고 부조리하죠. 정의롭지 않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미 사회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는 없어진 지 오래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입니다. 화석화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부모 잘 만나지 못하고
로또라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구성원 아닌가요? 돌아봐야죠.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요. 왜? 당장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버거운 게 이 세상이에요. 미술은 대신해 줄 필요가 있어요. 대리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호소력 짓지 않습니까? 예술은. 시각에, 청각에, 행위까지 포함되면 그 영향력은 가공할 만큼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 거죠. 혼자 묻게 되는 거예요. 묻다 안 되다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네, 에밀리 자키루.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디어는 부재하고요. 서구미술에 답습하고 있고요. 사고는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부재한다. 미학적 견지 차원에서 사고의 유형이 좁다는 거예요. 당장 뭔가 보여지는 것 앞에 급급하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거죠. 이케아가 다리 접는 책상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케아라는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누가 결합시키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멋있는 디자인. 아이폰의 탄생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삼성 기술은 어떻게 하면 전화 품질을 개선하고 문자를 빨리 보내고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을 때 들고 다니는 컴퓨터 단말기를 핸드폰에 적용시키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혁신적이죠. 스티브 잡스가 남긴 공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레고를 어른들이 보다 더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레고 좋아하는 유저들한테 아이디어를 다 받아요.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 사람을 디자이너로 칭해줘요. 레고가 성장하는 방식이고 어른 세계로 침투하는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늘 사고했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네. 도전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죠.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영역도 없고 환경도 구축되지 않고 시간은 너무 없고 모든 곳에 쫓기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서면 우리 미술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관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미술에 빌려 쓰는 거예요. 비판적 없이 의식하는 거죠. 한번 우리 여기 작가님들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주변 둘러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뭐 독일의 무슨 표현주의 같고 여기는 뭐 같고 심지어 어떤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이 친구는 어느 학교 나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냥 커리어 보지 않아도 다 알아야 돼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들은. 이거는 우리 내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술 이후의 예술인데요. 예술 이후의 예술. 예, 더 이상 도구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령이나 칙령이라든가 명령체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미술은. 각각이 다 하나의 이즘이고 합하고 사조예요. 모든 예술가들이. 그게 동시대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600년 역사와 결별하는 전혀 다른 예술 시대.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벌써. 그래서 지금의 미술은 장르 간, 학제 간 경계가 없어요. 음악이 미술이 되고 미술이 문학이 되고 시각이 문학적 요소를 가져오고 문학이 시각을 가져갑니다. 서로 혼종 교배하고 예술은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게 오늘날의 미술이에요. 과거의 미술, 소위 1960년대 이전의 미술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흐름이에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저는 저 오른쪽의 얘기를 꼭, 이 브릴로 박스는 어떤 디자이너가 브릴로 박스, 그 비누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박스였는데, 그것을 앤디 워홀은 미술 전시장에 똑같이 재현함으로 인해서 대중과 예술 간의 거리감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상품이곤 예술이고, 예술이고 상품인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센세이션한 거였죠. 그 전에 예술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권위 있고 위험에 찬 예술이었는데. 네. 추상, 이거 나타나기 전에 추상이란 말이에요. 추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얼마 정도 이해하겠습니까? 권위적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대중과 괴리된 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팝 아티스트들은. 그것을 현실 속으로, 대중 속으로 끌어내린 미술. 바로 팝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소단토는 얘기합니다. 예술은 종말을 맞이했다. 이 얘기인 즉슨 앞으로 예술이, 미술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예술은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예술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1960년 미국이 2차 세계전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할 때예요. 네. 가장 많은 것을 소비하고 생산하던 그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시대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한 팝아트가 꽃을 활짝 피운 곳은 미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국은 지금 전쟁의 상흔을 복구하기 바빴거든요. 진실과 순수가 죽은 시대에 예술가들이 취할 태도는 둘 중 하나다. 진실과 순수, 저거 지금 저런 얘기 언급하면요 너무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실이 뭐고 순수가 뭐고 지금 시대에 그게 필요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거고요. 순수가 있기 때문에 비순수가 있는 거, 불순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왼쪽이지 오른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을 추구하거나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진부한 얘기지만 진실과 순수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걸 지켜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죽었다면, 예술가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첫째, 듀샹처럼 작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 듀샹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대한 태백산맥은 아무도 우회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마르셀 듀샹이 만든 그 미술의 개념은 어느 작가도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듀샹은 일찌감치 미술을 포기합니다. 듀샹의 샘 변기 아시죠? 그런 일련의 작품을 발표한 다음에 선언하듯이 합니다. 나는 미술을 여기서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만둔다. 실제로 그 사람은 체스를 두거나 체스를 두거나 낚시를 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기념비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기념비를 쌓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듀샹 못 넘어요. 그 아류로서 그냥 비슷비슷한 작업 만들면서 서구미술을 그냥 비판 없이 답습하면서 이식하면서 그림을 그리느니 다른 삶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해요. 진실을 추구하고 순수를 추구하고 진실과 순수 안에 담긴 단어의 그 뜻 속에는 바로 그 다양한 용기 있는, 추진하는, 현명하게 선택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믿는 자기 신뢰, 그거 다 들어있는 거죠, 안에. 그것이 없다면 깔끔하게. 만약 그럴 수 없는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제 헤쳐나가는 건 각자의 방식이에요. 알아서 한 몫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의 작가 그걸 100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몇이나 자기가 애초에 원했던 작가상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예술을 했기 때문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 흘러도 노인이 되어도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왜 경험을 하고, 왜 그토록 소통하려고 하고, 미술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걸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이 나왔을 때 그 개인의 예술이 나아갈 방향은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많은 제도적 시스템과 결부된 그런 상황들,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정의, 그 다음에 예술가적 신념, 그 다음에 미적 태도, 지향점, 네. 이런 것을 다 고민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미술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처럼 딱 오늘처럼 가겠죠. 네. 저는 예술가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실험에 도전해 보시고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요. 네,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경환 평론가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한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씩이나.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 들어오시면 나눠드렸던 자료집에 보면 그 동시대 미술을 동시대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동시대가 이제 컨템포러리죠. 네. 와, 그 모던, 현대와 미술사적으로 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지를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서구에서의 모던은 현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표현이죠. 네. 아, 모던하다. 굉장히 뭐 세련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죠. 컨템포러리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현대라고 하는 것, 모던 현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넓게 보면 19세기부터고요. 드디어 세상을 자기 주체적으로 처음으로 보게 된 시기. 네. 오늘날의 예술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예술은 내가 예술가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그려줘, 저렇게 그려줘.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경우죠. 자, 인상파 이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19세기부터는, 인상파 시대부터는 독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이제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20세기 초반, 아까 언급한 마르셀 듀샹을 위시한, 네. 그때부터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현대미술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저는 19세기로 보는 쪽이 좀 더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현대미술이라는 개념도, 엄밀히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지긴,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만들어집니다만은 실제로 활짝 꽃을 피운 거는 1980년대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를 사실은 현대미술로 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가 접어드는 80년대 이후부터는 컨템포러리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컨템포러리를 얘기할 때는 최근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컨템포러리의 히스토리로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 이전은 현대미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날의 작가를 소개하면서도 현대미술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컨템포러리라는 용어보다는 현대미술이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가 그 좀 뒤에 부분을 스킵해서 좀 빠르게 지나가셔서 네. 인식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르네상스 이래 600년간 이어온 미술의 역사의 결별을 이야기하시면서 미술의 종말을 본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어떤 철학자를 언급하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는 미국의 미술평론가이자 학자인 그 아서 단토라는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미술은 이제 종말을 보였다. 자, 1960년대 그 앤디 워홀이 발표한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 이전에 서구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확실히 르네상스예요. 네. 유럽의 그 예술의 진원지를 촉발시킨 것도 사실 르네상스였고, 뭐 모든 미술의 역사는 유럽에서 많이 우리가
익히 접해왔죠. 그 유구한 역사를 네, 이 팝아트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과 형식은 모두 다 과거로 묻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예술이 없어지거나 더 이상 창안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술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르조 바사리가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르네상스 용어를 만들었듯이 예술의 종말이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그 서구 미술의 역사와 1960년대 이후에 소위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그 뭐랄까요, 단락을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네, 그런 역할을 한 의미로서의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말 이후의 예술,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그 서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 이후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예술적 현상들에 대해서 집필한 논문과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 중에서 그 질문 있으신 분을 딱 한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 미술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없으세요. 있으신데 네. 혼날까봐. 보통은 미술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폭넓게 말씀하시라고. 네, 폭넓게. 네.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세요. 네. 질문해. 아까 이거 돼야 됩니까? 네. 예,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보통 그 예술인하고 구도자하고 혁명가하고 자유인이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고 저는 이제 보통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해서 사실 예술이 들어갈 수 있는가 되게 궁금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사님 말씀 듣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렸던 것을 이제 되살려서 이렇게 되살리는 걸 차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19세기 인상파 화가가 지금 이제 되살리지 않은 회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맨 코프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만화 그리는 작가가 있거든요. 맨 코프라고. 네. 근데 이분이 그 옛날에 그 19세기 그 점묘법이라 그래갖고 그걸 되살려서 만화를 그게 점으로 그리거든요. 점으로 그려서 그분이 독특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 독특하게 이제 독자를 끌어들여서 한 공간 속에 이제 독자 안에 이제 공간을 끌어들이는 아주 또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을 들을 때는 좀 갑자기 이제 맨코프가 의아했어요? 생각나면서 네. 제가 이제 약간의 네. 이제 약간 이제 네. 모순 뭐 이런 걸 좀 아. 느껴서 그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좀.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회화를 했지만,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갔다 왔을 때, 아빠는 우리 선생님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약간 놀리는 듯한 얘기를 듣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를 그리거나 이런 동물도 그리고, 미키마우스 같은 비슷한 그런 것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촬영 방식이 바로 만화였고요. 만화에서 망점을 이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점묘파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작가를 몰라서, 역시 도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도트가, 도트에 착안한 것은 우리 신문 활자를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다 도트로 되어 있거든요. 인쇄 도트거든요. 그거에서 빌려와서 만화식으로 회화에다 접목시켜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회화가 갖고 있던 그 당시에 만화는 예술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다 웹툰도 다 예술로 보고, 하지만 과거의 예술로 봤던 것이 오늘날 예술이 아닌 것도 과거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 예술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만 인상파 시대에 드가가 살던 시대만 해도요. 발레는 예술이 아니었어요. 발레는. 근데 지금 누구나 발레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식적인 차용이 만약에 리히텐슈타인처럼과 같은 거라면, 뭐, 오늘날 그 매체, 미디어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니까 컨템포러지 않다고 보기가 힘든 거고요.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신인상파에서 가져온 전목법이다 라고 했다면 두 가지 결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가져온 것이거나, 그 형식이 좋아서 가져온 것이거나,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재구성한 것이거나, 아마 둘 중에 어떤 결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색깔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사람이 인기 있는 게 만화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런 형식인지는 잘 저도 안 봐서, 제가 봤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그 점은 제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강의해주신 홍경환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